요즘 뉴스에서 본 한 어르신의 인터뷰가 며칠째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한평생 식당을 하시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사셨던 68세 김정화 어머님. 그분이 카메라를 보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통장에 남은 돈이 18,000원이에요. 정말 평생 일만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막막함과 억울함이 화면 너머로 전해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사연, 혹시 남의 일 같지 않아 덜컥 겁이 나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노후가 불안한 이유가 그저 돈이 없어서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고치지 못한 습관 때문입니다. 남들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던 돈, 나중에라며 미루는 버릇 때문에 놓쳐버린 것들, 외로운 마음에 헛헛하게 써버린 돈.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소중한 노후를 갉아먹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5가지 습관을 바꾸며 잃어버렸던 인생을 되찾고 계십니다. 그 억울한 사연 속에 숨겨진 해답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아파트. 그 좁은 거실 한켠에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놓여 있다. 겉표지는 해지고 가장자리는 커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 다이어리는 박정수 씨가 30년 동안 써 온 삶의 기록이었다. 그는 한때 중소기업 관리부 부장이었다. 직원 80명 남짓한 작은 공장이었지만 회사에서는 정 부장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던 시절 다이어리엔 늘 일정이 빼곡했다. 납품일 14일, 월말 결산, 직원 회식. 그의 인생은 늘 회사와 함께였다. 퇴직식 날 동료들이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정수형, 이제 인생 즐기세요. 그날 받은 퇴직금은 1억 3천만 원. 그는 그 돈이 평생을 버텨줄 줄 알았다. 그는 그날 다이어리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하지만 그 문장은 몇 년 뒤 눈물로 번져 읽을 수 없게 된다. 퇴직 후 첫 해, 정수 씨는 오랜만에 아내와 여행을 다녔다. 강릉 바다, 남해, 그리고 제주도까지. 이제 좀 살 것 같네. 아내의 미소가 오랜만에 환했다. 숙소 앞 카페에서 찍은 사진, 두 손 꼭 잡고 웃던 그 장면이 다이어리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둘째 해가 되자 지출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다. 연금은 없었고 국민연금 월 68만 원이 전부였다. 그나마 퇴직금 통장에서는 매달 250만 원씩 생활비가 빠져나갔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쌓여갔다.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여보, 이 돈 계속 쓰다간 3년이면 끝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 다이어리엔 이렇게 적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좀 써도 되잖아. 명절이 다가오면 자식들 집으로 찾아갔다. 손주들 선물, 용돈, 친척들 경조사비. 할아버지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100만 원, 200만 원이 훅훅 나갔다. 다이어리 한쪽에는 자식 이름 옆에 적힌 숫자들이 점점 늘어났다. 민수 30만, 지혜 20만, 손주 10만이. 그는 그걸 가족의 사랑이라 믿었다. 하지만 세 번째 해, 그의 다이어리는 점점 공란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기록할 일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일도, 목표도, 계획도 없었다. 하루는 거실 창가에 앉아 먼지를 털던 아내가 물었다. 여보, 오늘도 그냥 집에 있을 거예요? 그는 신문을 덮으며 대답했다. 응, 오늘은 좀 피곤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퇴직 후 더 이상 자신을 부장님이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다. 그날 다이어리에 적힌 문장.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 같다. 2023년 겨울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했다. 이게 뭐야? 21만 원이 넘었네?
아내는 영수증을 들고 한숨을 쉬었다. 요즘 다 오른다더니 진짜 미쳤다. 정수 씨는 괜히 짜증을 냈다. 그럼 덜 틀어. 뭐 그렇게 전기장판을 하루 종일 켜놔? 그날 처음으로 부부는 크게 다퉜다. 아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다이어리엔 이렇게 적혔다. 돈이 부족하니까 마음도 가난해진다. 이후 그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퇴직 후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야, 우리끼리 조그맣게 투자 하나 해볼까? 같이 다니던 회사 후배가 말했다. 요즘은 무인 카페가 대세라잖아. 나도 하나 알아봤는데 수익 괜찮대. 정수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래, 이 나이에 뭐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결국 퇴직금의 절반, 6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는 그날 다이어리 여백에 동그랗게 적었다. 2024년 3월,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 시작은 끝의 시작이었다. 카페는 한 달, 두 달 매출이 괜찮았다. 하루 매출 30만 원씩, 웃음이 돌아왔다. 이제 잘 되면 여름엔 에어컨도 새로 바꾸자. 아내의 말에 그는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인근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선 것이다.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고 임대료와 관리비는 그대로였다. 10월, 후배에게 전화가 왔다. 형, 우리 좀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적자예요. 뭐라고? 그날 저녁 그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수입 지출 계산을 해보았다. 임대료 180만 원, 원두 소모품 70만 원, 전기세 30만 원, 카드 수수료 등 기타 비용 20만 원, 월 매출 280만 원, 결국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 적자였다. 그는 펜을 던졌다. 다이어리의 숫자가 이제는 나를 압박한다. 퇴직금 통장은 4천만 원대로 줄었다. 그 사이 국민연금도 생활비로 사라졌고 아내의 저축도 이미 고갈됐다. 하루는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우리 이사 가는 게 어때요? 관리비라도 줄여야지.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안 돼. 이 집은 내 자존심이야. 하지만 그날 밤 아내 몰래 다이어리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다. 자존심으로 전기요금 낼 수 있을까? 2025년 봄 다이어리 표지는 더 낡아 있었다. 그의 손때로 가장자리는 번들거렸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이젠 내 인생의 계획표가 없다. 그날 아침 우편함에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함께 들어 있었다. 합계 34만 원. 그는 한참을 우편 봉투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낡은 다이어리 첫 장을 다시 펼쳤다.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 문장 위에 그는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그런데 나는 아직 나를 모른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낡은 다이어리 속엔 그의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날 새벽 3시 박정수 씨는 잠에서 깼다. 눈을 뜨자마자 낡은 다이어리가 눈에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신용카드 청구서가 흩어져 있었다. 이번 달은 진짜 감당이 안 되겠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낡은 다이어리를 펼쳤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돈은 쓰는 게 아니라 흘러간다. 흘러간 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몇 년 전 그가 스스로 적은 글이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말을 지키지 못했다. 다이어리의 뒤쪽 몇 장은 비어 있었고 그는 그 빈 페이지를 멍하니 바라보다 펜을 들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 펜촉을 눌렀었다. 습관이었다. 남의 눈 체면, 그리고 나중에 눈물이 뚝 떨어져 잉크가 번졌다. 그 순간 문득 떠올랐다. 퇴직 직후 친구들과 나누던 대화들. 야, 이 정도 퇴직금이면 평생 걱정 없지 않냐? 그래도 부장님은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때는 자신이 성공한 인생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며칠 뒤 아내가 병원에 갔다 오며 말했다. 여보, 나 콜레스테롤이 높대. 약을 먹어야 한대. 그 말에 정수 씨는 멍하니 아내를 바라봤다. 결혼 40년, 늘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던 아내.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나한테 고맙다고 한 적 있어요? 그 질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거실 조명 아래서 그는 다시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는 5장의 빈 페이지를 꺼내어 나누었다. 각 페이지 맨 위에는 이렇게 제목을 썼다. 체면, 미루기, 감정, 의존, 작은 돈.
그리고 그 밑에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을 적기 시작했다. 명절 때마다 자식들에게 잘 보이려고 선물 경쟁을 했다. 건강검진은 늘 나중에로 미뤘다. 외로워서 술을 마셨고 기분이 좋아도 마셨다. 힘들면 자식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했다. 커피 한 잔, 택시 한 번이 별거 아니라며 돈을 흘려보냈다. 그는 적으며 깨달았다. 그동안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습관이 문제였다는 걸.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조심스럽게 한 줄을 썼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훈련시켜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정수 씨는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다. 그는 버릇처럼 택시를 잡으려다 멈춰섰다. 이제 작은 돈부터 아껴야지. 그는 서울시 복지센터로 향했다. 무료 건강 프로그램, 60세 이상 대상 운동교실이 있었다.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 박정수라고 합니다. 서툰 미소였지만 누군가가 그 미소에 화답해주는 게 오랜만이었다. 그날 밤 다이어리엔 이렇게 적혔다. 택시비 9,000원 절약, 건강검진 예약 완료, 나를 위한 첫 투자. 며칠 뒤 그는 작은 일거리를 알아봤다. 동네 마트에서 재고 정리 보조, 하루 5시간 근무, 일당 5만 원. 처음엔 부끄러웠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일주일 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번 돈으로 아내랑 김밥 사 먹었다. 이상하게 행복하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다이어리엔 하루하루 작은 메모들이 쌓였다. 커피 대신 집에서 믹스커피, 택시 대신 30분 걸음, 주말엔 경로당 봉사 신청, 월 저축액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년이 지나자 통장에는 320만 원이 모였다. 그가 적었던 5개의 습관은 이제 5개의 실천으로 바뀌었다. 체면 대신 진심 자식에게 선물 대신 편지를 보냈다. 미루기 대신 실천 건강검진과 운동을 매주 했다. 감정 대신 행동 외로울 때마다 사람을 도왔다. 의존 대신 자립 자식에게 이젠 괜찮다고 말했다. 작은 돈에 힘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계속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요즘은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2025년 가을. 그는 다시 낡은 다이어리를 펼쳤다. 이제 표지는 더 낡았지만 안쪽엔 새 글씨가 가득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을 늦게 배웠지만 늦게 배웠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그날 오후 큰아들이 찾아왔다. 아버지, 이번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요. 집도 정리해야 할지도 몰라요. 정수 씨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 아들아. 아버지 세대도 다 겪었던 일이야.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내 삶 지켜라. 그는 다이어리 한 장을 찢어 아들에게 건넸다. 돈보다 중요한 건 습관이야. 오늘 바꾸면 내일이 달라진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 위에 햇살이 비쳤다. 책상 위 다이어리의 표지가 바람에 살짝 들려 있었다. 거기엔 3개의 단어가 적혀 있었다. 오늘 시작나. 그날 밤 박정수 씨는 마지막으로 다이어리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도 하루를 버텼다. 아니, 오늘 하루를 살았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노년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불행한 노인은 아니었다. 그의 낡은 다이어리는 이제 돈의 기록이 아니라 삶의 교과서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박정수 씨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이자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돈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습관이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습관을 바꾸려는 마음 하나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아침 6시, 70세 이도현 씨는 여전히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습관처럼 식탁 위에 놓인 다이어리와 통장을 함께 펼친다. 다이어리엔 날짜별로 꼼꼼히 적힌 기록이 있다. 건강검진 예약 경로당 봉사 연금 입금일 손주 생일. 글씨는 단정하고 문장 끝마다 작은 점이 찍혀 있었다. 그 점처럼 그의 인생에는 늘 멈춤이 있었다.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던 습관 말이다. 이도현 씨는 시청 세무과 공무원으로 33년을 근무했다.
젊었을 땐 늘 빠듯했다. 아이 둘의 학원비, 전세금, 부모님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버는 것보다 쓰는 습관을 먼저 다잡았다. 월급날마다 가계부를 열고 이건 다음 달 적금, 이건 생활비, 이건 예비비. 그리고 마지막 장엔 늘 한 문장을 적었다. 오늘 쓴 1만 원이 내일의 평안을 결정한다. 퇴직 후 그가 받는 연금은 월 232만 원. 크지 않지만 그에겐 충분했다. 그의 통장은 지출보다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도현 씨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퇴직 직후 친구들이 연락을 해왔다. 야, 너도 이제 편하게 살자. 요즘 부동산 안 하면 손해야. 나는 분양상가 하나 샀어. 월세 들어오니까 여유 생기더라.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얼마냐. 요즘은 ETF도 다 한다니까. 그는 처음엔 귀를 막았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랜 친구 최 부장이 직접 찾아왔다. 도연아, 너는 너무 보수적이야. 요즘 시대는 투자를 해야 먹고 살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 그는 거실 조명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통장과 다이어리가 있었다. 통장 잔액은 2,800만 원. 그는 손끝으로 통장 표지를 쓸며 혼잣말했다.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내 마지막 인생을 정하겠지. 다음 날 그는 부동산 사무실 대신 시청 근처 은행으로 향했다. 그리고 2시간을 상담했다. 안정적인 연금저축 상품이 있을까요? 지금은 확정형 상품이 거의 없지만 정기적금 ISA를 병행하시면 안정적이에요. 그는 그대로 실행했다. 매달 연금 중 30만 원을 저축 통장에 20만 원을 ISA 계좌로 옮겼다. 친구들은 그를 비웃었다. 에이, 그런 걸로 언제 돈 모으냐? 요즘은 다 투자야.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야.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나는 내 잠을 팔 순 없잖아. 2023년 대한민국 물가가 폭등했다. 전기요금, 식료품, 교통비 모든 게 올랐다. 뉴스에서는 고령층 빈곤율 40% 돌파라는 자막이 하루가 멀다 하고 흘러나왔다. 이도현 씨의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졌다. 아내는 말했다. 여보, 요즘 장 보러 가면 예전보다 2배는 더 써요. 당신 저축하는 돈 좀 줄이면 안 돼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이어리에 적었다. 불편함은 잠깐, 습관은 평생. 그날부터 그는 가정의 모든 지출을 필수 보류 불필요 3가지로 나눴다. 식비는 유지, 문화비는 보류, 외식은 불필요. 대신 아내와 매주 무료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함께 들었다. 노래교실, 스마트폰 활용 교육, 자원봉사 활동. 그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돈이 아니어도 행복은 유지할 수 있구나. 2024년 여름,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우리 이번에 전세 올려야 하는데 보증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말이 막혔다. 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사위의 한숨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얼마나 필요하니? 2천만 원이요, 아빠. 죄송해요. 그는 통장을 열어보았다. 예금엔 정확히 2천만 원이 있었다. 그 돈은 응급 의료비 플러스 노후 예비비로 적어둔 금액이었다. 그날 밤 그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한쪽에는 딸 전세 도와주기, 다른 한쪽에는 내 노후 지키기. 2문장이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결국 이렇게 적었다. 도와주되 방법을 남긴다. 다음 날 그는 딸에게 계좌를 보내며 말했다. 이건 빌려주는 거다. 1년에 100만 원씩만 갚아라. 그게 내 책임감이야.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그는 웃었다. 그래야 너도 나중에 후회 안 해. 그날 밤 그는 다이어리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사랑에도 원칙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 시간은 흘러 2025년 봄. 이도현 씨의 하루는 여전히 일정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운동, 9시 도서관, 오후엔 경로당에서 봉사. 그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세금과 절약의 개념을 가르치는 자원봉사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선생님, 그럼 돈은 언제부터 모아야 돼요? 한 초등학생이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지금부터야. 돈을 모으는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거니까. 그의 목소리엔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다이어리를 펼쳤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돈으로 안 사는 행복이 가장 오래 간다.
그의 통장은 여전히 단순했다. 매달 연금 232만 원이 들어오고 생활비 150만 원, 저축 30만 원, 예비비 20만 원, 봉사문화비 10만 원. 남는 20만 원은 행복비라 불렀다. 그 돈으로 그는 손주들에게 소소한 선물을 사주거나 아내와 저녁 산책 후 국수 한 그릇을 먹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인생 참 단출하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마음은 풍족하지. 그는 다이어리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썼다. 내 인생의 습관은 나를 가난하게 하지 않았다. 2025년 여름, 뉴스에선 또다시 이런 자막이 흘렀다. 65세 이상 노인 중 2명 중 1명, 월 생활비 100만 원 미만, 고령층 의료비 10년 새 2배 증가. 그날 아침, 이도현 씨는 신문을 읽다 잠시 멈췄다. 자신의 세대 이야기였다. 그리고 머릿속엔 오랜 친구, 최 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작년에 카페 투자를 권했던 친구였다. 그 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며칠 전 느닷없이 전화가 왔다. 도연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목소리엔 자신감 대신 피로가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사업이 망했어. 권리금도 못 받고 나왔어. 퇴직금 다 날렸어. 은행빚만 4천이야. 그 말에 이도현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손때 묻은 통장과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남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남은 마음의 여유가 나를 지킨다. 다음 날, 그는 친구를 만났다. 최 부장은 초라한 셔츠에 눈 밑이 퀭했다. 도연아, 넌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냐?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이도현 씨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다. 나는 하루라도 내 다이어리를 안 본 날이 없어. 거기엔 돈보다 내가 지켜야 할 습관이 적혀 있어. 최 부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다. 대화의 끝에 최 부장이 중얼거렸다. 내가 맞았어. 돈이 아니라 습관이 문제였어. 며칠 뒤, 이도현 씨는 평소처럼 오전 운동을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 게시판에는 어르신 재무관리 특강 강사 모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온 방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작은 강의실에서 20여 명의 어르신 앞에 섰다. 칠판에 분필로 크게 썼다. 돈보다 무서운 건 나쁜 습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는 평생을 돈보다 습관을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매달 1만 원이라도 저축하고 나중에라는 말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걸 자랑하지도 비교하지도 않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자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도 늦지 않았을까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 숨 쉬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날 강의 후 그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 내 인생은 이미 성공했다. 가을이 다가올 무렵 딸이 오랜만에 부모님 집을 찾았다. 아빠, 그때 빌려주신 돈 올해 마지막 분까지 다 갚았어요. 봉투 속엔 현금 100만 원과 함께 작은 편지가 있었다. 아빠 덕분에 저도 돈의 무게를 배웠어요. 이제 저도 저축하고 있어요. 그는 편지를 읽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여보, 당신 참 잘했어요. 그때 그냥 줬으면 딸이 빚의 무게를 몰랐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주는 사랑보다 가르치는 사랑이 오래가. 그날 밤, 그는 통장을 펼쳤다. 잔액은 1180만 원. 많지 않았지만 그 어떤 숫자보다 든든했다. 통장 옆에는 아내가 정리해 둔 가계부가 놓여 있었다. 거기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늘도 감사. 남편이 있어서 든든하다. 그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과거 그 어떤 승진 축하의 웃음보다 더 따뜻했다.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이도현 씨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눈이 천천히 쌓이는 걸 바라보며 다이어리를 펼쳤다. 맨 마지막 장에는 단 3줄만 적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가난하다. 돈이 없어도 평안한 사람은 부자다. 나는 후자이고 싶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길가엔 연말을 맞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선물을, 누군가는 빚을, 누군가는 행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내일은 밥 대신 국수 먹고 영화 보러 갈까? 좋아요. 당신이랑이라면 뭐든 좋아요. 그 대화 속에는 숫자가 아닌 삶의 여유가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다이어리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나는 잃지 않았다. 습관이 나를 지켰으니까. 탁자 위엔 두 권의 노트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손때 묻은 통장, 다른 하나는 깨끗하게 정리된 다이어리. 그 두 권이 보여주는 건 70년의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 진실이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비치지 않는 사람이다. 이도현 씨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생 이어온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의 절제, 한 번의 감사, 그리고 미루지 않는 행동이 당신을 진짜 부자로 만듭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70세 이후의 삶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섰습니다.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가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구는 늘었지만 그만큼 삶의 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를 넘고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절반이 넘는 어르신들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평생을 일했음에도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소득의 부족이 아니라 습관의 부재라는 점에서 이도현 씨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히 직업이나 소득보다 저축 습관과 소비 패턴, 그리고 재정관리 능력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가난해진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했지만 계획이 없었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였고, 반면 노후가 안정된 사람들은 소득이 많지 않아도 생활 습관이 체계적이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가계부를 쓰는 사람의 노후 자산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2배 이상 많았으며, 이는 단순히 돈을 모았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의 흐름을 조절할 줄 아는 습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차이가 평생의 결과를 뒤바꾸는 이유는 복리의 원리 때문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종종 복리는 돈보다 습관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3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적립하면 45천만 원의 자산이 형성되지만 불규칙하게 모으거나 중간에 포기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조사에서도 50대와 60대의 60%가 저축을 중간에 멈췄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당장의 소비 압박, 자녀 지원, 명절 경조사 비용 등을 꼽았습니다. 즉, 체면 소비와 즉흥적 지출이 결국 평생 쌓은 돈을 갉아먹는 구조였던 것이죠. 특히 나중에 병이라고 불리는 미루는 습관이 노후 빈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70% 이상이 퇴직 후 노후 준비를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실제로 10년 후에도 준비를 시작하지 못한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이도현 씨처럼 50대 초반부터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꾸준히 유지한 사람들은 평균 자산 유지율이 1.8배 높았고, 의료비 부담 또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꾸준한 운동, 정기적인 검진, 계획적인 소비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은 월 평균 약 66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금융자산이 더해져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외의 추가 준비가 있는 고령층은 40%도 되지 않습니다. 즉, 10명 중 6명은 연금 하나로 버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제도적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자는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0대 이후 자녀 학비, 결혼 자금, 생활비 등으로 여유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도현 씨처럼 적은 돈이라도 미루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훨씬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건강 역시 돈보다 강력한 복리의 요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0대 후반부터 의료비 지출은 50대의 2배, 70대는 4배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운동 습관이 꾸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료비 부담이 평균 35%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이 곧 경제적 방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운동과 절약은 별개의 행동이 아니라 같은 뿌리를 가진 습관이었던 것이죠.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비율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자녀와 함께 살았지만 지금은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모 세대는 여전히 자식이 도와줄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자식들도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바쁜 시대입니다. 실제 통계에서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노인은 10명 중 1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결국 자신의 습관과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통계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노후의 빈곤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평생 벌어온 소득의 많고 적음보다 돈을 어떻게 다루고 소비하며 저축했는지가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짓습니다. 체면을 위해 쓴 돈, 나중에 하자고 미룬 선택,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흘려보낸 시간들 이런 것들이 모여 결국 통장의 잔고와 마음의 여유를 바꿉니다. 반대로 이도현 씨처럼 단단한 습관을 지켜온 사람은 작은 연금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운동하고 가계부를 쓰고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소비합니다. 그의 통장은 크지 않지만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통계는 결국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며 지금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한 세상이 아니라 습관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이도현 씨 같은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부자의 정의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앞서 살펴본 문제의식을 토대로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와 각 지자체가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해외에서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세대가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자연스럽게 유튜브 형식으로 한 문단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내에서도 우리 세대, 특히 50대, 60대가 놓치기 쉬운 노후 준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는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발표하여 2027년까지 노인 인구의 약 10% 수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를 전체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노인들이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활동,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지자체 단위에서도 2024년 고령층을 위해서 소득 보장, 돌봄 서비스, 생활환경 개선, 여가 취미활동 지원 등 4개 분야 43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앞서 우리가 본 체면 소비, 나중에로 미루는 습관, 감정 소비, 자식 의존, 작은 돈 무시 같은 습관이 실제로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전환하려는 국가적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제도 또한 빈곤 개선에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소득 자체가 많아야만 노후가 안락하다는 고정관념을 넘어 소득활동의 지속성, 사회참여, 의미 있는 일상이라는 맥락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이 우리에게 직접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들이 여러분 같은 50대, 60대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노후에 멈추는 삶이 아니라 노후에도 참여하고 움직이는 삶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회 참여가 단순히 시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수입, 자존감, 건강 모두에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일자리가 주는 건 단지 월급이 아니라 나는 쓸모 있다는 느낌과 관계입니다. 셋째, 지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무료 문화센터, 경로당 활동, 가계부 쓰기, 저축습관 지원 등은 아주 작은 돈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습관, 전환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창한 투자나 대형 자산보다는 지금 당장 월 저축액을 정하고 가계부를 쓰세요.
주변 지자체나 복지센터에 문의해서 참여 가능한 노인 일자리나 무료 강좌를 찾으세요.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나중에로 미루는 대신 지금부터라도 건강검진 운동 사회 참여 루틴을 만드세요.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앞서 사례에서 보여준 습관이 삶을 바꾼다는 진실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우리와 매우 유사한 고령사회 문제를 겪으며 일부 유의미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노인 빈곤 해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연금, 보장성과 고령자의 고용 연계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 연구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 기초연금 성격의 제도와 일자리 관련 정책이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주요 변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단지 노인이 쉬도록 남기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계속 활동하도록 설계된 제도들이 노후 빈곤 탈출의 열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제도를 단지 받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제도를 활용하고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설계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종합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후의 빈곤을 막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길은 제도와 습관의 결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확대, 돌보며가 프로그램, 연금 보완 정책 등이 제공되고 있는 지금, 나머지는 내가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았듯이 잘못된 습관 하나가 평생의 결과를 바꿔버릴 수 있고,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순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를 켜고 한 달 저축액을 정하고 지자체 무료 강좌를 알아보세요. 제도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낡은 통장은 닫혔지만 마음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흘러간 세월이 손끝을 스쳐도 내일의 길은 여전히 남아있다. 살아온 날이 무겁더라도 남은 날은 가볍게 걸을 수 있기를.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평화를 만든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평생을 성실히 살았지만 습관 하나를 바꾸지 못해 노후가 무너진 박정수 씨. 그리고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평생 지켜온 습관으로 평온한 노년을 맞이한 이도현 씨. 두 사람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대한민국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하루를 버텼고 다른 하나는 오늘도 잘 살았다는 말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 한 가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없어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불행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사라질 때 찾아옵니다. 박정수 씨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쓰고 외로움을 잊기 위해 흘려보냈던 돈. 그는 자신이 번 돈보다 더 많은 후회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반면 이도현 씨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쓰며 매일 다이어리에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통장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엔 평화라는 이름의 잔액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늦게 배웠지만 늦게 배웠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이 말 참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방심입니다. 그리고 노후를 구하는 것도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하신가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두려우신가요? 자식에게 미안하고 세상에 뒤처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가계부를 써보세요. 커피 한 잔 대신 산책을 해보세요.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하루를 계획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가지만 모두가 같은 노년을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는 후회 속에, 어떤 이는 감사 속에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 갈림길은 오늘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박정수 씨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건 경고입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바꾸지 못한다. 그리고 이도현 씨의 삶이 우리에게 준 건 희망입니다. 늦게라도 배우면 인생은 언제든 새로 쓸 수 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늙어가는 이 나라에서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후회 없이 잠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후회로 잠드는 하루일까요? 감사로 잠드는 하루일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다이어리 한 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쓴 한 문장이 내일의 삶이 된다. 이도연 씨는 그렇게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 모두가 닮을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랑하고,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오늘 하루를 아끼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습관보다 강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오늘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의 첫날입니다. 요즘 경험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나요? 연금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치솟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 자금이 바닥나진 않으셨나요? 저는 올해 68살 전직 간호사 김영숙입니다. 30년간 성실히 일해서 강남 아파트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월세 80만 원짜리 원룸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집 2채를 가진 성공한 투자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동료가 신축 아파트 갭 투자로 돈 벌었다는 말 한마디에 현혹됐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10억에 대출 5억이면 내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죠. 처음엔 집값이 올라서 좋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대출이자 400만 원을 감당 못해서 결국 30년 살던 집까지 팔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신용불량자 직전입니다. 혹시 지금도 조금만 더 버티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올해 62살 김영숙입니다. 30년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했죠. 우리에겐 강남 대치동에 30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은 지 25년이 넘어 벽지가 갈라지고 보일러가 자주 고장났지만 그래도 대치동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든든했어요. 2023년 봄, 은퇴를 앞두고 있던 저는 막막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 450만 원이 끊긴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거든요. 국민연금과 남편연금을 합쳐도 280만 원,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바닥날 텐데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어느 날 동료 박 간호사가 들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강북 신축 아파트 들어갔어요. 17억인데 전세 12억에 대치동 담보 대출 5억으로 해결했거든요. 벌써 시세가 18억이래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내 돈 거의 안 들이고 집을 산다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계산기를 놓고 앉아있던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위험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이미 17억 마이너스 12억 마이너스 5억 영원이라는 계산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50대 초반의 중개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사모님, 강북 신축은 앞으로 최소 25억까지 갑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2채의 집주인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 6개월은 꿈만 같았습니다. 강북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바로 들어왔고 대출이자는 전세금으로 충당됐죠. 무엇보다 시세가 계속 올랐습니다. 18억, 19억, 20억. 병원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얘기가 나왔어요. 영숙 선생님은 정말 안목이 있으셔. 저도 따라 들어갈 걸. 그런 칭찬이 달콤했습니다. 마치 제가 투자의 귀재라도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2024년 여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선 연일 금리 인상 소식이 나왔고 전세 수요가 줄어든다는 기사가 쏟아졌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설마 우리까지야. 그런데 대출이자가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전세금 이자 수익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더 큰 문제는 2024년 겨울에 터졌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모님, 저희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보증금 12억 돌려주세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녀 봤지만 전세가는 이미 7억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5억을 우리가 메워야 한다는 뜻이었죠.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5억을 어디서 구해? 퇴직금은 이미 생활비로 많이 줄어들었고 예금은 3천만 원뿐. 당장 5억이라니. 중개사를 찾아갔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이래요. 작년 같았으면 바로 맞췄을 텐데 불과 1년 전 25억은 기본이라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치동 집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 키 재던 문틀에 연필 자국,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던 거실. 30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대치동이라도 팔아야겠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오를 거야. 제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아니,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은행에서 5억을 추가 대출받아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매달 나가는 이자만 350만 원. 연금 2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통장을 펼쳐보던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매달 70만 원씩 적자야. 이러다 1년도 못 버텨. 생활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고기 코너는 아예 지나쳤고 장바구니엔 콩나물과 두부만 담았어요. 손녀가 놀러와서 할머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할 때 지갑을 열 수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더 참담한 건 시세였어요. 강북 아파트는 20억에서 15억, 14억, 급기야 1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부동산 앱을 확인하는 게 고문 같았어요. 2025년 봄,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치동 집을 내놨어요. 중개사는 냉정하게 말했죠. 금매 아니면 안 나갑니다. 10억 5천에 내놔야 겨우 거래될 거예요. 15억은 받을 줄 알았던 집을 10억 5천에.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제 손은 덜덜 떨렸어요. 30년 살던 집을 떠나는 날,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낡았지만 정든 우리 집.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대치동 집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난이 남은 건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림동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1억 5천, 월세 80만 원. 첫 달 월세를 낼 때 통장에서 8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남의 집 월세를 낸 적 없던 제가 68살에 월세살이를 시작한 거예요. 마트에서 병원 후배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강북 아파트는 어떠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집을 다 잃고 월세살이 한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북 아파트도 결국 처분해야 했습니다. 매달 대출이자를 낼 수 없었거든요. 13억에 금매로 내놨지만 11억 8천에 겨우 팔렸습니다. 17억에 산 집을 11억 8천에 판 거예요. 대출금을 다 갚고 나니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지금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은 빌라 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통장에 8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매달 월세 8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생활비, 연금 280만 원으로는 빠듯해요. 어제는 남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70살 남편이 최저시급 1030원을 받으며 일해야 하는 현실. 제가 만든 거예요. 밤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욕심 부리지 않았다면, 대치동 집만 지켰다면, 지금쯤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서 편히 살고 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며칠 전 손녀가 놀러 왔어요.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 좁아졌어요. 전에 집이 더 좋았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너랑 같이 있어서 행복해.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곁에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걸.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일을 시작한 뒤로 오히려 표정이 밝아졌어요. 여보, 일하니까 사는 것 같아.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비록 작은 빌라지만 저녁마다 된장찌개 끓여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일상. 그게 이제는 소중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노후 자산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특히 담보대출로 투자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남의 성공담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겐 운이 따랐을 수도 있고 숨겨진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세요. 저처럼 다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는 8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투자 욕심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제 빈 통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욕심이 만든 빈 통장. 하지만 이제는 다시 채워나갈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정직하게.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7살 박정희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남편은 시청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죠. 우리도 서울 노원구에 32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지은 지 20년 넘은 낡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어요. 2023년 봄, 은퇴를 앞두고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선 사례의 김영숙 씨와는 다른 선택을 했죠.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선생님, 저 이번에 갭 투자로 집 샀어요. 대출받아서 전세 끼고 들어갔는데 벌써 시세가 올랐대요. 순간 귀가 솔깃했지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대출이자는 감당할 만해? 아,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이미 집이 있잖아. 욕심내지 말자.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대신 저희는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의 노후 자산을 꼼꼼히 계산해봤어요. 제 교원연금 월 220만 원, 남편 공무원연금 월 180만 원. 이것만으로도 매달 4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었고 여기에 평생 아껴 모은 저축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 부부는 퇴직금이 없는 대신 이렇게 성실하게 부어온 연금과 저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은행 상담사를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연금이 탄탄하시네요. 목돈은 안전하게 나눠서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1억 5천은 정기예금에 나머지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보통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2024년 주변에서 갭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 얘기뿐이었어요. 정희야, 너도 해봐. 지금이 기회야. 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지금도 충분해. 욕심내다 잃을까봐 무서워. 실제로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금리가 오르고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뉴스가 연일 나왔죠. 그때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리모델링이나 하자. 낡은 곳도 고치고. 좋은 생각이었어요. 3천만 원을 들여 화장실과 주방을 새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집이 새 집처럼 변했죠. 무엇보다 우리는 건강에 투자했습니다. 매년 종합검진을 받고 일주일에 3번씩 함께 등산을 다녔어요. 동네 수영장에도 등록했죠. 2025년 봄, 앞선 사례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갭 투자 실패로 집을 잃었다는 이야기들. 친구가 전화로 울먹였어요. 정희야, 나 큰일 났어. 전세금 못 돌려줘서 집 팔아야 해. 가슴이 아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위로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아침 6시 남편과 함께 동네 산책로를 걷습니다. 7시에 집에 돌아와 제가 끓인 된장찌개로 아침을 먹죠. 오전엔 각자 취미 생활을 합니다.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를, 남편은 노인정에서 컴퓨터를 가르쳐요.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먹고 오후엔 함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요즘은 부부 요가를 배우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자녀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옵니다. 용돈도 넉넉히 주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최고. 손주들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는 분기마다 작은 여행을 떠납니다. 지난 봄에는 경주로 벚꽃 구경을 다녀왔고, 여름엔 강릉 바다에서 며칠 쉬다 왔어요. 비싼 호텔은 아니지만 깨끗한 민박집에서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 바다를 보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저희에게도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물가가 1.67%나 올랐다고 하니 장 보러 갈 때마다 한숨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월 400만 원의 연금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아껴 쓰면 매달 50만 원 정도는 저축도 할 수 있어요. 어제는 갭 투자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를 보니 마음이 아파서 제가 밥을 샀습니다. 친구는 제게 말했어요. 정희야, 넌 그때 어떻게 그런 유혹을 이겨냈니? 정말 현명했어.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명하긴 그냥 겁이 많았던 거지.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까봐 무서웠어. 맞습니다. 저는 특별한 투자 안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을 뿐입니다. 저희 집 통장은 돈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걷는 산책길의 풍경, 도서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손주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잠들 수 있는 마음의 평안. 이것들이 제 통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건강과 가족, 마음의 평안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노후는 불리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는 시기입니다.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위험한 곳에 던지지 마세요. 남의 성공담이 내 것이 될 거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는 반드시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것들입니다. 낡았지만 편안한 우리 집, 티격태격해도 늘 내 편인 배우자, 그리고 건강한 몸. 이것만큼 확실한 노후 자산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 부부는 새로 리모델링한 깨끗한 주방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할 겁니다. 남편은 찌개를 끓이고 저는 나물을 무치겠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는 이 시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행복합니다. 욕심을 버리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는 지금 제 삶에 진심으로 만족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저처럼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요, 주변에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는 뜬소문 대신에 차가운 숫자와 냉정한 현실을 먼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당장 서점에 가서 노후 재무 설계에 관한 책 몇 권을 사서 읽고 인터넷으로 신뢰할 만한 기관들의 자료들을 밤늦게까지 찾아봤죠. 그때 저희가 마주했던 현실은 달콤한 성공 신화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우선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2024년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부채가 무려 8천만 원에 육박하더군요. 평생 일해서 빚을 다 갚아도 시원찮을 나이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여전히 큰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더 무서웠던 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퇴로 소득은 끊겼는데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야말로 소득 절벽에 서 있는 가구가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담보로 또 수억 원의 빚을 내는 건 외줄 위에 서서 일부러 눈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한 저명한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더군요. 금리 인상기에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지며 특히 레버리지, 즉 빚을 이용한 투자는 자산을 불리는 지렛대가 아니라 가계를 무너뜨리는 망치가 될 수 있다고요. 실제로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기준금리가 단 1%만 올라도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월 400만 원의 연금으로 사는 저희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 폭탄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다 보니 이건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행동경제학 연구들을 찾아보니 사람들이 왜 이런 위험한 투자에 빠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더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한 심리학자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걸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르더군요. 저희 같은 은퇴자에게 이 이론을 적용해보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투자를 통해 1억을 더 버는 기쁨보다 평생 모은 자산 1억을 잃는 고통이 정신적으로 몇 배는 더 파괴적이라는 거죠. 노후 자산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벌 기회조차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투자를 할까요? 바로 군중심리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즉 포모에프오에모 현상을 느끼게 되고 결국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이 금융사기나 고위험 투자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로 사회적 관계망에서 오는 압박감을 꼽았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옆집 사람이 투자로 성공했다는 말 한마디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섣불리 던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분석이었죠. 그 글을 읽으며 남편과 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여보, 우리 친구들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만의 원칙을 세우자. 첫째, 노후 자산으로는 절대 빚을 내지 않는다. 둘째,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임을 잊지 않는다. 그날 밤, 저희는 꽉 찬 통장을 만드는 것보다 텅 빈 마음으로 잠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뜬구름 잡는 투자 계획서 대신 낡은 우리 집의 리모델링 견적서를 받아 들었던 겁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기보다 우리가 가진 단단한 성을 더 아늑하고 튼튼하게 보수하는 쪽을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처럼 특별한 연금이 없거나 이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한숨만 쉬며 운명을 탓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은퇴를 준비하며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찾아가지 못할 뿐,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동네 지자체에는 생각보다 든든한 안전망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노후 위기의 첫 번째 해결책은 고립에서 벗어나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라고요. 우선 빚이나 재무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서민금융진흥원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곳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 광고나 상품 판매 걱정 없이 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노후준비 종합상담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1대1로 만나서 내 부채 상황을 분석해주고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채무 조정 방법이나 정부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연결해줍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전문가와 함께 재무 계획을 다시 세우면 아직 길이 있구나 하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낡았지만 소중한 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이 많으시죠. 이 집을 담보로 위험한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나라에서 보증하는 주택연금 역저당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내 집에 평생 살면서 집값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한 재무 전문가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는 생각 때문에 노후를 빈곤하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마음의 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부모가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상속이라는 뜻이죠. 또한 각 구청마다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방문하면 전월세 보증금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거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 하나가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더 다양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지역 포괄지원센터 디유바오코어주연센터라는 곳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의 만능 해결사 같은 곳이에요. 재무 상담은 물론 건강, 복지, 법률 문제까지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어르신 한 분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촘촘한 그물망이 되어주는 거죠. 독일의 사례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다세대 공존주택이라는 주거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한 건물에 노년층과 젊은 부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방식입니다. 어르신들은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돌봐주며 활력을 얻습니다. 젊은 세대는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죠. 이렇게 세대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들은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은 바로 우리 자신이 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의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어르신 지원 메뉴만 눌러봐도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위험한 투자 설명회 대신 나라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저녁이 불확실한 대박의 꿈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부디 그 평온함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평생 허리 굽혀 무엇을 주었나 돌아보니 어떤 이는 모래알을 쥐었다가 바람에 흩날리고 어떤 이는 작은 온기를 품었다가 마음을 데웁니다. 욕심이란 이름의 씨앗은 가시덤불을 키워내고 만족이란 이름의 씨앗은 그늘 짙은 나무를 키웁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텅 빈 통장이 아닌 꽉 찬 마음을 남기는 삶, 그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가꿔야 할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리 씨처럼 너무나 다른 두 분의 삶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조금만 덜하는 한순간의 욕심에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잃은 것은 단순히 집 두 채와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남편 앞에서 당당했던 아내의 미소, 그리고 손주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마음껏 사주지 못하는 할머니의 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차가운 월세방에서 밤마다 되새기는 메아리 없는 후회는 빈 통장보다 더 아프게 그분의 가슴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분은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작은 만족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갈 때 그분은 곁에 있는 남편의 손을 잡고 낡은 집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분의 통장은 돈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걷는 아침 산책길의 풀냄새와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어떤 걱정도 없이 깊이 잠들 수 있는 밤의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가장 값진 부자가 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나요? 혹시 바람에 흩날릴 모래알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 곁에 있는 소중한 온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분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을요. 부디 주름진 서로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1억 원짜리 주식이 아니라 1분이라도 더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입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는 부동산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살피는 따뜻한 관심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평생을 바친 당신의 고귀한 삶에 고개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날들이 걱정이 아닌 평안으로, 후회가 아닌 감사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노후에 원룸 건물 사면 노후 충분히 보장된다며? 내가 등신이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모아둔 돈으로 작은 원룸 건물을 사두면 노후는 든든하겠지라고요. 그런데 최근 뉴스 보셨나요? 수도권에 사는 60대 한 남성은 퇴직금을 들여 원룸 건물을 샀지만 공실이 늘어나고 수리비만 수백만 원이 나가 결국 빚더미에 올랐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갈등까지 커져서 노후를 지켜줄 안전망이 오히려 삶을 무너뜨린 거죠. 여러분도 혹시 나도 언젠가 저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드시나요? 지금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도 조용히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늦기 전에 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김태수 씨는 60을 간 넘긴 남성이었다.
평생을 대기업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며 부장 자리까지 올랐던 그는 회사에서 성실함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꾸준히 일했다. 늘 정장을 곱게 차려입고 출근하던 그는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늦은 밤 야근을 하고 주말이면 간신히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 끝에 맞이한 정년퇴직. 그의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대략 1억 5천만 원 남짓이었다. 평생 모아둔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은 앞으로의 노후를 든든하게 해줄 것 같았다. 아내 이정숙 씨와 둘이서만 살아갈 집과 생활비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에서 원룸 건물 이야기가 흘러들어왔다. 요즘은 원룸 하나 사두면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다더라. 회사 동료였던 후배가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금리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는 직접 건물을 운영하며 임대 수익을 얻는 게 더 낫다는 조언이었다. 태수 씨는 오래 고민하다 결국 결정을 내렸다. 서울 외곽 역세권이라고 광고하던 다가구 원룸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다. 계약 직후 들어온 첫 월세 입금 문자에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매달 몇십만 원씩 들어오는 돈은 퇴직 후 느껴본 적 없는 안정감이었다. 냉장고 위에 첫 월세 입금이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두며 아내와 함께 소주 한 잔을 나눴다. 낡은 냉장고는 오래되어 문이 잘 닫히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부부에게 소중한 희망의 상징 같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사건이 터졌다. 세입자가 나가고 방을 확인했더니 벽지에는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고 화장실 타일엔 곰팡이가 까맣게 번져 있었다. 청소업체를 불렀더니 기본 비용이 수십만 원, 도배 비용까지 합치면 한 달치 월세가 고스란히 날아갔다. 태수 씨는 처음엔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지라며 애써 넘겼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반복되었다. 겨울이 되자 수도 배관이 얼어붙어 세입자로부터 항해 전화가 쏟아졌다. 한밤중에 수리기사를 불러야 했고 그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다. 아내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은행에 넣어두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택했냐고 타박을 했다. 냉장고 위에 붙여두었던 첫 월세 입금 쪽지는 어느새 구겨져 찢겨 있었고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자 부부의 말다툼은 점점 잦아졌다. 갈등은 가족 안으로 파고들었다. 딸은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태수 씨는 이미 대출 상환에 허덕이고 있었다. 아빠, 집 문제 좀 도와줄 수 없어? 라는 딸의 말에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원룸 건물을 사둔 덕분에 가족을 지켜줄 수 있으리라 믿었던 그는 오히려 그 건물 때문에 가장에게 기대던 가족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아내는 부엌에서 낡은 냉장고 문을 열다 말고 중얼거렸다. 이 냉장고처럼 우리 인생도 문이 덜컥거리는 것 같아. 게다가 경제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2025년 초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물가는 식탁 물가부터 전기가스 요금까지 모두 치솟았다. 세입자들은 월세를 조금만 깎아달라고 요구했고 일부는 연체를 일삼았다. 태수 씨는 엑셀 관리표를 열어보며 매달 들어오지 않는 방이 늘어가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는 매일 새벽이면 거실에 앉아 낡은 냉장고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서랍 안에서 고지서를 꺼내보곤 했다. 전기료, 관리비, 대출이자 손에 쥐고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태수 씨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다.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평생을 성실히 일했고 은퇴 후에도 가족을 위해 나름의 선택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에게 너무 가혹했다. 원룸 건물은 매달 돈을 가져다주는 안전망이 아니라 가족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불씨가 되고 있었다. 봄이 오던 어느 날 김태수 씨는 새벽에 거실 불을 켜고 홀로 앉아 있었다. 낡은 냉장고의 모터가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전날 세입자 중 한 명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무작정 사무실로 찾아와 고성을 지른 탓에 그는 한숨도 차지 못했다.
이미 대출 상환일은 다가왔고 통장 잔액은 바닥을 드러냈다. 남은 돈은 고작 몇십만 원. 냉장고 안에는 반찬통 몇 개와 반쯤 마른 김치가 전부였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실감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털어 산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 가족의 삶을 좀먹고 있었다. 공실이 늘어나자 월세 수입은 줄었고 수리비와 관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집 안에는 늘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내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딸은 결혼을 미루겠다고 했다. 가족의 평화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절정은 여름 장마철에 찾아왔다. 폭우가 쏟아진 어느 날 원룸 건물 지하가 침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달려가 보니 벽을 타고 물이 스며들고 있었고 곰팡이가 퍼지며 악취가 진동했다. 세입자들은 하나둘 방을 빼겠다고 통보했고 그날 이후 공실은 더 빠르게 늘어났다. 수리업체는 공사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했다. 태수 씨는 현장에서 젖은 신발을 질질 끌며 벽을 바라보다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스쳤던 것은 단 하나였다. 내가 이 건물만 사지 않았더라면.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자 아내는 물기가 차 서늘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아내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퇴직금으로 산 건물이 결국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잖아. 태수 씨는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손에 잡히는 건 고작 몇 장의 고지서와 구겨진 대출 계약서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IMF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도 다시 일어나던 모습을 떠올렸다. 최근 통계를 보니 원룸 고시원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임대 수익률은 2%도 채 안 되고 공실과 관리비를 제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기사도 보았다. 태수 씨는 자신만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묘한 위안을 얻었다. 그는 건물을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손해는 불가피했지만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남은 돈은 크지 않았지만 최소한 아내와 딸과의 신뢰를 다시 세울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 같이 살아갈 길을 찾아보자. 그는 거실에 앉아 냉장고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태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누구나 퇴직 후 따박따박 월세라는 달콤한 말을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공실과 연체, 수리비,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이 뒤따른다. 노후를 지켜줄 안전망이 오히려 인생의 덫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도 한국 곳곳에서 수많은 퇴직자들이 같은 선택을 하고 있고 같은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는 단순히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계획이어야 합니다. 낡은 냉장고 앞에서 무너져 내린 한 가장의 후회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노후 역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64이 된 최영우 씨였다. 그는 오랫동안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화려한 직함이나 큰 돈을 만져본 적은 없었지만 늘 성실히 출근하고 서류를 꼼꼼히 챙기며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은퇴가 다가올 무렵 동료들은 하나같이 연금으로만 살 수 있겠어. 건물 하나라도 사둬야지라며 그를 부추겼다. 그러나 영우 씨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IMF 외환위기를 직접 겪었다. 회사가 무너지고 거리로 나앉은 친구들을 봤고 그때의 공포는 평생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은퇴가 다가오자 가장 먼저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퇴직금은 크지 않았지만 매달 받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합산 금액이 약 240만 원 정도 될 거라는 계산이 나왔다. 그는 이 금액을 철저히 기준 삼아 노후 생활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대화도 달랐다. 여보, 우리도 건물 사면 좋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하던데.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을 때 영우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욕심내지 않을 거야. 건물 하나 사서 빚 갚느라 노후를 날리는 사람들 많잖아. 우리 형편에 맞게 꾸준히 가는 게 답이야. 부부는 결국 합의했다. 대신 은퇴 전부터 조금씩 넣던 연금저축펀드와 ISA를 유지하고 생활비 외에 남는 돈은 지출을 줄여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와 분산 투자에 넣기로 했다. 하지만 갈등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압박은 생각보다 거셌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을 때 친구들은 야, 너 아직도 월세 수입 없냐? 요즘은 원룸 몇 개만 있어도 편하다더라라며 은근히 부러움을 자극했다. 어떤 친구는 나 지난달에 세입자 새로 들어와서 계약금 받았어. 진짜 든든하다니까라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우 씨는 마음이 흔들렸다. 나도 괜히 고집 부리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거실에 앉아 낡은 스탠드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곧 냉정을 되찾았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연금 액수를 다시 계산해 보았다. 생활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대비하고 만약의 경우를 위해 예비자금을 따로 두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럼에도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물가는 여전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다. 전기가스 요금은 연초에 또다시 인상되었고 마트 장바구니 물가도 체감상 2배는 오른 듯했다. 특히 아내가 즐겨 사던 채소 값이 크게 오르자 두 사람은 식탁 앞에서 작은 다툼을 벌였다. 이제는 반찬 가짓수를 좀 줄여야겠어. 괜히 욕심내서 많이 사봤잖아. 영우 씨가 말하자 아내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우리 사는 건 아직 괜찮은 거지? 옆집 할머니는 아들이 원룸 투자 잘못해서 매달 돈 없다고 하더라. 그 말에 영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정한 수익 대신 안정적인 연금을 택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새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투자 성공담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곤 했다. 갈등은 늘 내면에서 반복되었다. 안정과 욕심 사이에서 그는 매일 스스로를 설득해야 했다. 어느 주말 저녁, 부부는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원룸 건물 침수로 세입자들이 줄줄이 퇴거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한 중년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퇴직금 다 날리고 이제는 집도 지키기 힘들다고 울먹였다. 아내는 곧장 영우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당신 선택이 맞았어. 욕심 부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말에 영우 씨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언제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몰랐기 때문이다. 자녀 결혼, 예상치 못한 병원비, 사회적인 경제 불황. 그는 여전히 작은 불안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빚에 쫓기며 가족과 등을 돌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시간은 흘러 최영우 씨의 은퇴 생활도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다.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는 병원비 걱정으로 잠을 설쳤고 아들이 갑작스레 이직을 하면서 몇 달 동안 생활비를 조금 도와주기도 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었기에 삶이 무너지지는 않았다. 적어도 대출 고지서에 쫓기며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었다. 절정은 지난해 겨울에 찾아왔다. 영우 씨 본인이 심장 질환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상당했지만 미리 들어둔 실손보험과 연금으로 버틸 수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는 옆 병실에서 들려오는 한 환자의 대화를 들었다. 그 환자는 퇴직금으로 원룸 건물 샀다가 다 날렸어. 지금은 치료비도 없어 가족들에게 빚지고 있다라고 한탄하고 있었다. 순간 영우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도 잠깐 욕심을 냈더라면 저 사람처럼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그는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아내는 병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무리하지 않고 지낸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빚에 쫓기고 있었을 거야. 그 말에 영우 씨는 눈가가 촉촉해졌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주는 힘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평화를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것이다. 전환의 계기는 퇴원 후에 찾아왔다. 건강을 회복한 그는 아내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재무 강좌에 참여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확신을 얻었다. 저는 퇴직금으로 작은 건물 샀다가 공실 때문에 고생 중이에요. 저는 무리하지 않고 연금과 적립식 투자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서로 다른 경험담 속에서 영우 씨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후 생활 습관에도 변화를 주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의 일부를 꾸준히 저축해 손자 교육비로 따로 모으기 시작했고, 아내와는 집 근처 공원을 함께 걷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돈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삶의 만족감을 찾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의 집 거실에는 오래된 스탠드 불빛 아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모두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비록 큰 부자가 된 웃음은 아니었지만 빚에 쫓기지 않고 마음 편히 지은 웃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의 관계였다. 아들은 이직 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딸은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여 식탁을 함께 둘러앉았다. 아내는 시장에서 사온 제철 채소로 정성스레 반찬을 만들었고 손자는 거실을 뛰어다니며 환하게 웃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영우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노후야. 욕심내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걸 지켜낸 덕분이지. 여러분,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누구나 은퇴 후엔 조금 더 벌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욕심이 과하면 삶을 망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형편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 이렇게 가족과 함께 웃으며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여전히 고물가와 고금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평생의 노후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연금, 꾸준한 저축, 그리고 가족과의 믿음을 지켜낸다면 노후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최영우 씨의 이야기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까요? 먼저 가장 최근 한국의 부동산 통계를 보면 2025년 1분기 기준 전국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 수익률이 5.51%, 수도권은 5.4%, 지방은 5.93%에 달했으며 특히 대전은 7.83%, 광주 6.46%, 세종 6.4%처럼 지방광역시 일부는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매매 가격이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것은 그냥 수치만 그렇다는 뜻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데이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 평균 수익률은 대략 4.3% 수준, 이는 아시아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임대료 상승폭 역시 제한적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연 2.7%, 인천 3.8%, 경기 2.1% 정도의 월세 인상이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큰 상승 추세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조적 변화도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과거 전세 중심이었지만 최근엔 임대소득 비율 RIR은 약 15.8%, 주택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 PIR은 약 26%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집값 대비 월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만 보고 달려들기엔 구조적으로 부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예컨대 호주의 경우에는 시드니 평균 수익률이 약 3.2%, 멜버른은 3.4%, 브리즈번은 4.3%, 퍼스는 4.8%, 캐나다는 4.2% 등으로 한국의 일부 지역 수익률보다 낮지만 공실률이 매우 낮아 실질 현금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원룸 오피스텔 투자 수익률은 표면적으로는 5% 내외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매매가 하락, 높은 초기 자금, 공실 리스크, 그리고 한국의 전세에서 월세, 구조 변화까지 고려해야 진짜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수익률만 보고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믿기 전에 철저한 구조 분석과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여러분, 이제는 월세 투자로 노후를 보호한다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들을 정확히 알고 활용할 때입니다. 최근 살펴본 사례들처럼 부동산 투자만이 아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이미 제공 중인 다양한 주거,
안정 시스템이 현실적인 해결책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신혼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 제한적인 금리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8만 9천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에는 종합임대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주택임대 관련 법률 상담, 분쟁 해결, 금융지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가 있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직접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시원 또는 쉐어하우스 거주자까지도 대상이 확대되어 접근성이 더욱 좋아졌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인천에서는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를 위해 하루 1,000원 꼴의 초저가 월세, 즉 천원하우스라는 공공임대 모델을 운영해 매달 약 3만 원의 월세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있고, 부산시, 광주시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는 청년 월세 지원으로 매달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중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은 시세의 30%에서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이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주거지원책이 중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의 기초라고 강조됩니다. 해외 사례로는 중국이 2021년부터 도시 지역에서 연간 임대료 인상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였고, 프랑스는 연간 임대료 상승폭을 최대 3.5%로 제한하는 렌트 레퍼런스 인덱스 제도를 도입해 주거비 급등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된 싱가포르는 전체 거주자의 약 80%가 HDB 주택개발청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거주하며 안정적인 주거권을 실현하고 있는데, 핀란드 역시 하우싱 퍼스트 정책 아래 주거를 먼저 보장하고 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노숙자 문제를 35%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내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지자체 초저가 공공임대, 전세보증금 이자 감면,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이 현실적인 대안이고, 해외에서는 임대료 인상폭 제한, 공공주택 중심 모델, 주거 우선 정책 등이 참고할 만한 효과적인 모델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를 잘 이용하면 불확실한 월세 투자보다 확실한 주거 안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시죠? 낡은 냉장고 앞에서 고개 숙인 남자, 따뜻한 거실에서 가족과 웃는 남자, 두 인생의 갈림길은 결국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퇴직 후 가진 퇴직금 전부를 원룸 건물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매달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올 거라 믿었지만 공실과 수리비, 대출 상환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그 건물은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실 한쪽 낡은 냉장고 앞에서 그는 차마 가족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걸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꾸준한 절약, 그리고 분산된 작은 투자로 삶을 지탱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병원 수술대 위에 누운 적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생활비 지출에 마음이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가족이 곁에 있었고, 무엇보다 빚에 쫓기지 않았기에 삶은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웃는 그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노후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갈림길 위에 서 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말에 흔들려 무모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을 다잡고 현실적인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형편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지켜줍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말해주듯 현명한 선택 하나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지켜줍니다. 돈만이 아니라 가족의 신뢰와 웃음,
그리고 우리의 존엄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던 첫 번째 사람의 삶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고통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사람처럼 조금은 단단하고 조금은 느리더라도 안정적인 길을 걷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노후를 맞이할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빠른 돈이 아니라 지켜낸 믿음과 준비 속에서 피어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욕심 대신 평안을 선택하고 불안 대신 준비를 선택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족과의 웃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선택합시다. 여러분의 노후가 낡은 냉장고 앞에서 한숨 쉬는 모습이 아니라 따뜻한 거실에서 가족과 웃는 모습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내일의 눈물이 될지 웃음이 될지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합시다. 여러분의 내일은 반드시 더 나을 수 있습니다.